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네, 보신 것처럼 북한에서는 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문책설이 돌았던 지뢰 도발 배후들이 건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시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군사 실무회담의 수석 대표를 지냈던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국정원의 실장을 지냈던 한중대 김정봉 석좌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그 한간의 지뢰 도발, 이번에 DMZ 지뢰 도발요. 그 배후로 지목된 인물들 문책됐다 이런 설이 떠돌았는데 이를테면 뭐 리영길이나 박영식 대장 같은 인물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문책이 이제 아닌 걸로 판명이 나면서 지뢰 도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이렇게 좀 미뤄 짐작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책설이 왜 나왔는지 누가 제기했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우리식 방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마 그런 추론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이를테면 북한이 이번 8.25 그 공동보도문에 유감이라고 하는 걸 표명을 했고 또 실제 보면 지뢰 도발이 결국은 김정은에게 그 뼈아픈 확성기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건 패착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예. 우리식의 이제 해석인데 예. 근데 이제 그동안 북한이 쭉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 그 8.25 합의가 나오기 전부터도 자기의 소행이 아니라고 내외적으로 천명을 했었고 또 8.25 합의 나온 이후에도 사실은 있지도 않은 지뢰 도발이니 무슨 포격이니 해가면서 남측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김정은의 큰 도량으로 그런 화를 보고를 바꿨다. 그래서 이 남측이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진짜 이제 합의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금방 앵커께서 보도해 주셨듯이 네. 북한이 뭐 8.25 합의를 정말 금과 옥조같이 그렇습니다.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그 잘못된 소행을 인정하지 않는 버릇은 아직도 못 고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군 수뇌부 그러니까 3인방이 아직 건재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뢰 도발 배후로 가장 이렇게 유력하게 지목됐던 인물이 김영철 정찰 총국장입니다. 사실은 지난 이제 2010년 천안함 폭침의 배후로 또 지목된 인물이기도 한데 대남 강경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김영철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혹시나 김영철이 문책당한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철이 현재 화면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김영철은 주석단에 앉을 만한 그런 그 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찰 총국장이 예. 부총참모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위상 가지고는 그 주석단에 앉을 수 없기 때문에 화면에 등장 안 했다고 해서 숙청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지. 그렇군요. 이제 예. 단상에 단하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지뢰 도발 그 사건 가지고 만약에 숙청을 한다 그러면 지뢰 도발 사건을 당연히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김영철을 그 문책을 한다 하면은 그 지뢰 도발 사건이 아니고 준전 전지 상태 선포를 하면서 북한군이 그 움직인 게 공기 부양정하고 잠수함 그리고 AN2기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걸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건 전부 다 김영철 소관이거든요. 예. 대남 그 공작 차원에서 특수부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만약 그 움직이는 과정에서 전쟁 준비가 잘못돼 가지고 김영철을 문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현재 화면에 안 나타났다고 해서 김영철이가 뭐 숙청됐다고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주석단에 그러니까 김영철이 앉을 급이 아니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군수내부 3인방이 나타난 것이 9일에 있었던 청년중앙 공연 예술선전대 공연을 보는 모습이 이제 화면에 잡힌 건데 이 공연장에서 서열을 좀 저희가 따져보다 보면은 일단 황병서 같은 경우에는 뭐 서열 2위이기 때문에 그 옆에는 박영식 그리고 리영길 순이었거든요. 박영식이 그 숙청된 현영철의 후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좀 총애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예, 그냥 사실 박영식에 관한 경력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자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주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물이라고 볼 수 갑자기 있거든요. 좀 등장한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 박영식과 관련된 자료들이 잘 없고요. 그래서 박영식에 대해서 나온 그 자료는 이 총정치국의 조직부국장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고,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박영식은 그 리영길이나 이런 인물과는 달리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정치 분야, 북한은 정치군인과 야전군인으로 구분이 돼서 이원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박영식은 지금 사실은 제2인자라고 말하고 있는 황병소도 원래 군 출신은 아니거든요. 군인이 아니고 이 당 조직 지도부에서 군 인사와 관련된, 군 조직과 관련된 업무를 오랫동안 했던 그런 사람이 군복을 입고 지금 차수계급장을 달고 이 군에서 제1 서열 1위고 전체적으로는 2위의 그런 지위로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인민무력부장을 하고 있는 박영식도 김정은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가 어떤 그 야전군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이제 불명하고, 이제 김영철 말씀을 아까 하셨습니다만, 이 김영철은 글자 그대로 이 오랫동안 정찰 분야에 몸을 담고 있었고, 특히 또 남북 군사회담에도 오랫동안 나왔던 인물이에요. 90년대 초에 남북 고위급 회담할 때도 그 대표단의 일원으로 와서 군사분과위원회 회담도 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김영철은 만약에 군사 분야의 회담이 열린다면 상당히 그 쓸모가 있는 인물이고,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영철은 또 김정은이가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굉장히 부상한 인물이에요. 같이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이 되고, 사실 그 서열로 보면 그래도 되게 어려운데 파격적인 인사가 됐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천안함 폭침, 연평 포격 도발, 그 이후에 일련의 도발 과정에서 김정은의 마음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그걸 숙청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혜성처럼 등장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총애를 받는 것으로 분석할 수가 있는 이 박영식이란 인물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번에 중앙보고대회 영상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앉은 자리를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김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황병서, 그리고 최룡해, 그 다음에 이제 리영길이 앉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그걸로 좀 미뤄봤을 때 서열상 중간에 최룡해가 아니라 박영식이 앉았어야 되는데 왜 여기에 박영식이 참석을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박영식이 참석 안 한 것도 의문이지만 왜 군인들 사이에 최영해가 앉았냐도 또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죠. 요번에 그 행사 자체가 그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이거든요. 이거는 최영해 담당입니다. 최영해가 이제 근로단체, 당 근로단체 비서로서 총괄을 하고, 그 밑에 이제 리일환 근로단체 부장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전용남 그 청년동맹 위원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사실은 주역이에요. 이 행사 자체가.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참석한 건데, 그런데 그래서 최영해가 상당히 그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중요한 입장을 맡는데 왜 군인들 사이에 앉았나? 그거는 당 비서인데 그 군인들 사이에 앉았는 게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렇습니다. 혹시나 뭐 그런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혹시나 요번에 최영해가 이제 김정은 특사로 중국도 갔다 왔고 앞으로 대중 외교나 이렇게 할 때 그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혹시나 임명을 했는지 하나 의심을. 인사 개편에 대한 가능성. 혹시 그런 그 의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능성보다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이번 사건 자체가 이번 행사 자체가 최영해가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에 앉았다고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박영식이 어디 갔느냐? 박영식이 어디 갔는지는 그 당시에는 의심을 했죠. 혹시나 숙청된 거 아닌가. 그런데 바로 다른 행사에 나타났거든요.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의심을 사라졌는데, 북한이 중요한 행사를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제 안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8월 15일 날 8.15 70주 경축대회를 하는데, 그때는 준전시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때 리영길 총참모장하고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안 보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대남 도발하기 위해서 안 나왔어요. 안 나타났었죠.
그다음에 8월 24일 날 선군절 54주 행사 때는 그 당시도 8월 28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선지 상태였습니다. 그때도 리영길 총참모장하고 그다음에 리용주 그 해군 사령관, 그다음에 최영호 공군 사령관이 이렇게 중요한 세 사람이 자리에 없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아마 김정은의 어떤 특명을 받고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하는 다른 곳에서 아니면 뭔가 다른 이럴 가능성이 있죠. 예. 10월 10일 날 그 당창건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렇죠. 예. 열병식 관련해서 무슨 특별한 지시를 받고 그거를 수행하다 보니까 행사를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박경식이가 그날 뭐 참석 안 하는 것은 뭐 큰 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위원님, 이제 저희가 그 DMZ 지뢰도발 배후들의 동향에 대해서 최근 동향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짚어봤는데 북한의 도발 양상을 우리 군에서 좀 분석한 내용이 있거든요. 2010년부터 지난해 최근까지 이제 도발을 어떤 식으로 몇 회 했나 분석을 해봤는데. 해상에서의 도발 있지 않습니까? 그 해상에서의 도발 강도가 굉장히 좀 지난해부터 이렇게 좀 세졌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뭐 보면은 이제 NLL 침범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사실 천안함 폭침도 그렇고 연평 해전도 그렇고 굵직굵직한 도발들을 좀 떠올려 보면은 해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왜 북한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2010년 이후 북한의 해상 도발 빈도라든지 강도라든지 그런 걸 이제 국방부에서 분석을 해서 네. 국회에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그로부터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예. 북한이 1999년에 1차 연평해전 도발을 합니다. 네. 그로부터 3년 후에 2차 연평해전, 최근에 영화도 나왔죠. 2차 연평해전이거든요. 근데 왜 99년에 연평해전을 일으켰느냐? 북한의 연평해전의 근본 원인은 NLL의 무력화입니다. 그 도발을 하고 나서 네. 북한이 주장한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근본 원인은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남측이 주장하는 NLL은 자기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계선을 긋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국방부와 우리 정부와 UNC가 NLL만이 유일한 해상 군사 분계선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주장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두 차례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북한이 NLL 무력화를 시도한 것이 언제부터냐면 2005년부터예요. 그게 뭐냐면 네. 서해에서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공동어로를 하자고 그러니까 예. 이제는 도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서 NLL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계속 이어진 장성구 군사회담이나 또는 14 정상회담이나 국방장관회담을 통해서 NLL을 무력화시키려고 집요하게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도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요구대로 NLL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서해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네. 한편으로는 미국에게도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미국도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걸 조정을 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의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상 도발하는 이유가 NLL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다. 그게 중심 이유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 해상 도발도 그렇고요. 이번에 또 최근에도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군사 분계선 침범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잠깐 좀 올해만 해도 6월에 군사 분계선 5회 침범이고요. 그리고 7월 2일, 11일 그리고 마지막 목함지뢰가 8월 4일이거든요. 그 북한에서 군사 분계선 침범을 왜 이렇게 빈번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하는 그 메시지가 있고 네. 또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일단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충돌이 벌어지니까 예. 일단 회담을 하자. 군사 당국 간 회담을 하자.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를 네. 하자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정략적 파기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새로운 우리가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런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제기하면서 일단은 우리 국내에 자꾸 이제 분쟁이 벌어지니까 남남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의 대북 정책을 이제 대북 정책을 이제 바꾸게 하는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죠. 그러니까 오이사 정책 같은 거 해제해야 되고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입장을 하는 것을 전부 다 이제 고쳐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우리에 대한 목적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현재 정전협정이 파기됐고 한 상태에서 현재 남북한 간에 계속 분쟁이 벌어지니까 평화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과 일단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뭐 대미 관계 정상화를 하고, 그래서 뭐 주한미군 철수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북한의 그 대미 전략, 대남 전략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이제 휴전선 도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북한의 도발 행태를 저희가 분석해보고 있는데요. 2010년 이후에 모든 북한에서 한 도발을 합쳐보니까 60-70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를 얻기 위해서 이런 도발을 할 텐데, 하지만 잃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가뜩이나 지금 고립된 상황에서 불량 국가 이미지, 뭐 왕따 이미지가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 잃는 게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저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미.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그런 도발할 때 나름대로 목표 의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미 이간을 시킨다. 한미 동맹을 이간시키고 이 동맹의 끈을 끊어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도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 한미 동맹이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한이 전시작전 통제권 것도 이게 시기 중심으로 이게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조건 중심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아주 강력한 동맹이 됐고요.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북한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가지고요. 이번에 북한 지뢰 도발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맞습니다. 얼마나 똘똘 예. 뭉쳤습니다. 예. 남남 갈등이 아니라 남남이 더 단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매번 할 때마다 패착이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제가 볼 때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 내부적인 원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2008년에 김정일이가 쓰러지고 나서 김정은이가 후계자, 이른바 세자로 책봉이 된 후에 네. 세자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제일 먼저 꺼내든 카드가 대청해전 2009년,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예. 연평 포격 도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김정은이는 아주 무쇠 같은 강 장군이고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국이 뭐라 그래도 미사일을 쏘고, 중국이 뭐 반대해도 핵실험을 하고, 그런 위대한 위상을.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는 김정은이의 위상이 올라갔는지는 모르지만 네. 모든 것은 다 손해를 본 거거든요. 국제사회 압력 높아졌죠. 우리 국민들 대북 환상 없어졌죠. 한미 더 튼튼해지지요. 이것이 북한으로서는 매번 할 때마다 패착이다. 아마 이번에 지뢰 도발을 하고 포격 도발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네. 8.25 합의를 저렇게 금과 옥조 같이 외우고 하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김정은이가 이제 자기의 덕으로 내세우고, 그렇게 해서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은 후에 처음으로 문서로 만든 남북 합의가 8.25 합의거든요. 네. 이 8.25 합의를 지금 금과 옥조 같이 하는데 정말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이게 몰아가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간의 도발이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는 예. 해석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매번 할 때마다 패착이고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네요. 그런 패착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가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한 체제고 한 사람을 위한 정권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 유리하다면 그 많은 사람이 희생이 돼도 괜찮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라는 집단이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을 위한 정권이 맞는데요. 그 주변에 또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 체제와 뭐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스템이기는 하지만 대남 강경파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좀 수렴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는지, 이런 류의 도발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감행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북한은 뭐 유일적 지배 체제고 어느 누구도 거기다 토를 달 수가 없죠. 노동신문에 나온 걸 제가 한번 읽어보면은 예. 김정은 지시에 오직 알았습니다. 대답밖에 모른다. 오직 알았습니다. 대답밖에 모른다. 이게 이제 노동신문에 나온 얘기고, 예. 그다음에 김정은 명령의 절대성, 무조건성 원칙이 혁명군대의 생명이다. 맞습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목함지대 사건이나 뭐 천안함 도발이나 이런 걸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김정은이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남조선에 군사적으로 좀 본때를 보여줄 방어를 강구하라.
이런 지시를 하면은 부하들이 이제 공작 계획을 도발 계획을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김정은이가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준을 해주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지 예.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지시한 데 대해서 지금 도발하면은 정말로 곤란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할 사람은 수가 없죠. 없군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네. 예, 김경희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장성택이었는데 그 장성택하고 김경희를 장성택이는 이제 목숨을 뺏었고 거의 집권 초반에 일어난 예. 일이잖아요. 예. 근데 김경희는 뭐 정치적으로 완전히 식물인간을 만들었기 예. 때문에 지금 누구도 김정은의 지시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지시 이행을 안 할 수 안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그다음에 현영철이가 죽은 것도 그 바로 이제 지시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다가 이제 죽은 것이고 그 변인선이라고 작전국장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그 중국과의 그 군사 외교 문제에 있어서 네. 김정은이가 전부 다 그 사람들 갈아치라. 그러니까 지금 갈아치면 곤란합니다라는 말했다가 숙청이 됐는데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숙청하기 때문에 네. 어느 누구도 김정은의 말에 대해서 이제 토를 달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김정은의 공포 정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문 의원님께 이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북한의 도발 모습 저희가 쭉 짚어봤는데 이게 진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도발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도 좀 간과하거나 의식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이버 대응, 사이버 도발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거의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130여 차례거든요. 우리도 사실 피해가 없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지 그게 문제예요. 예, 지금 우리 정부로서도 나름대로 우리 정부나 또는 민간이나 우리 군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 도발 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우리도 허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그런 사이버 도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도발의 양상이 진화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원점 타격, 지원 세력, 지휘 세력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방침과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점 확인이 어렵고 또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보복하기가 상당히 제한되는 그렇습니다. 부분. 예. 사실 사이버 같은 경우가 비대칭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예. 사이버 공격에 굉장히 취약하고 당하면 치명적이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거지도 찾을 수가 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 상당히 제한이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사이버에 대한 대응을 미국이라든지 관련국과 국제 공조 체제를 취하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그 내부적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 예. 내부에서도 예.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드러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매운맛을 보여주는 그런 준비들을 나름대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하고 어떤 준비를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좀 대응을 그렇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어떤 도발 행태들 몇 가지 좀 짚어봤는데요. 문성묵 센터장 그리고 김정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